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호스트 네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호스트 네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인 이 DNS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일환인 이 자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네트워크 상에서 자원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URL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상에서 두 대의 호스트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메시지를 교환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르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 두 대의 호스트가 필요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 즉 송수신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수신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크게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자에 해당하는 정보, 즉 메시지를 주고받는 송수신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IP 주소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IP 주소 이외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 도메인 네임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대의 호스트가 최종적으로 송수신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자원, 영어로 리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이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URL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그쵸? 이게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표기인 UR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도메인 네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이 IP 주소, 메시지를 주고받는 송수신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 IP 주소를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걸까요? 자, 도메인 네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IP 주소 하나만으로는 송수신지를 모두 특정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려면은 할 수 있어요. IP 주소만으로 모든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송수신지 특정 정보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든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번거롭듯이 통신하고자 하는 모든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기란 다소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우린 이미 동적 IP 주소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 IP 주소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호스트의 모든 IP 주소를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기는 다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IP 주소 이외에 상대 호스트를 특정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특정 체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도메인 네임이란 마치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상대방의 이름과 같은 정보인데요. 호스트의 IP 주소와 대응되는 문자열 형태의 호스트 특정 정보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신 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문자열들이 전부 도메인 네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전화번호에 빗댈 수 있다면 도메인 네임은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사용자 이름에도 빗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그리고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은 서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화번호부에서 어떤 사용자 이름은 어떤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라고 대응되어 있듯이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은 서로 대응되는 정보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의 이 대응 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바로 네임 서버, 이 DNS 서버라고도 불리는 이 네임 서버에서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이 대응 관계는 이 네임 서버, DNS 서버는 마치 공용 전화번호부와도 같은 서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많은 호스트들이 이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니? 라고 질의할 수가 있고요. 요청을 보낼 수가 있고요. 네임 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스트는 이렇게 응답받은 IP 주소를 향해서 패킷을 보내서 통신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네임 서버에서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대응 관계를 저장하면 어떤 점이 편하냐면 IP 주소가 설령 변경되어도 변경된 도메인 네임을 다시 새롭게 변경된 IP 주소에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example.com의 IP 주소가 1.2.3.4에서 1.2.3.5
3.5로 변경되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임 서버 입장에서는 이 대응 관계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2.3.5 이런 식으로. 굳이 모든 호스트들이 전부 다 example.com의 대응 관계를 1.2.3.5로 일일이 다 변경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그쵸? 자, 제가 이 네임 서버, DNS 서버를 마치 공용 전화번호부와 같다 라고 비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네임 서버가 공용 전화번호부와도 같은 개념이라면 호스트마다 유지하는 이 대응 관계도 있습니다. 마치 개인 전화번호부와 같은 개념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호스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스트 파일은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대응 관계를 담고 있는 파일인데요. 맥OS나 리눅스의 경우에는 흔히 이 경로에 위치되어 있고 윈도우의 경우에는 흔히 이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어떤 IP 주소는 어떤 도메인 네임과 대응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응 관계가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127.0.0.1은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에 대응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쵸? 이렇게 호스트마다도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대응 관계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근데 다만 대부분의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대응 관계는 이 공용 전화번호부와 같은 네임 서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 호스트 파일보다는 네임 서버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임 서버가 무엇이고 이 네임 서버가 도메인 네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하나의 도메인 네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도메인 네임은 이 점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ww.hanbi.co.kr 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이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와 유사하게 api.hanbi.co.kr 이라고 하는 도메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ww.korea.ac.kr 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이 있다면 이와 유사하게 www.us.ac.kr 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은 점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사실 도메인 네임 끝에는 이 점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점이 있어요. 보통 생략해서 쓸 뿐이지. 뭐 일례로 웹브라우저에다가 www.naver.com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잘 접속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의 도메인 네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도메인 네임이 분류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최우측에 있는 이 점 있죠. 마지막에 명시되는 흔히 생략하는 이 점을 루트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지막 도메인 네임이라고 간주하는, 흔히 가장 최상위라고 간주하는 뭐 com, net, kr, edu 이런 도메인을 최상위 도메인, 줄여서 TLD,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말이 최상위 도메인이지 사실은 최상위가 아닌 거예요. 가장 끝에 명시되는 도메인은 루트 도메인입니다. 생략해서 쓸 때가 많아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n단계 도메인으로 표기를 합니다. 2단계 도메인, 3단계 도메인, 4단계 도메인, 5단계 도메인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계층적으로 하위 계층으로 분류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많이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흔히 이 도메인 네임은 보통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만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도메인 네임은 점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호스트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체 도메인 네임 있죠. 예를 들어서 www.hanbi.co.kr.까지 하나의 호스트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체 도메인 네임 계층 구조가 있죠. 그쵸? 이 전체 도메인 네임을 전체 주소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호스트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체 도메인 네임 주소가 fqdn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호스트를 특정하기 위해서 .com, .example, .ww 까지의 계층 구조가 사용된다면 이만큼이 fqdn인 셈입니다. 즉 fqdn을 알면
그에 대응되어 있는 IP 주소를 알 수 있다 라는 점까지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까지 도메인 네임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같이 알면 좋은 개념으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개념인데요. 이 서브 도메인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을 서브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google.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아래 적혀있는 이 모든 도메인 네임이 google.com의 서브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oogle.com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단하죠? 그쵸? 이게 서브 도메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은 계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네임 서버 또한 계층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도메인 네임이 뭐 루트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 2단계, 3단계, 4단계 도메인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루트 도메인을 관리하기 위한 네임 서버, 즉 루트 도메인 서버가 있고요.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기 위한 네임 서버인 최상위 도메인 서버가 있고요. 2단계 도메인, 3단계 도메인 등등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가 계층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된 네임 서버는 전 세계 여러 군데에 분산돼서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이건 오타예요.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층적이고 분산된 도메인 네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이 DNS는 계층적이고 분산된 도메인 네임에 대한 관리 시스템 자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DNS와 관련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DNS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분산되어 위치되어 있다. 계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네임 서버들은 전 세계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서 위치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DNS 서버, 네임 서버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위치해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적인 네임 서버가 어떻게 도메인 네임을 토대로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을 보고 이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을 도메인 네임을 풀이한다, 도메인 네임을 리졸빙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메인 네임 리졸빙. 뭐 예를 들어서 www.example.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을 띡 보고 이에 대응되는 IP 주소는 무엇이야 라고 알아내는 과정이 도메인 네임 리졸빙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호스트끼리 도메인 네임을 토대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도메인 네임 리졸빙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쵸? 자, 이 도메인 네임 리졸빙 과정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층적이고 분산된 네임 서버들이 사용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네임 서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네임 서버들의 종류, 유형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로 로컬 네임 서버, 로컬 DNS 서버, 리솔버라고도 불리는 로컬 네임 서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루트 네임 서버, 루트 DNS 서버라고도 불리는 루트 네임 서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TLD 네임 서버, 최상위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도 불리는 이 네임 서버가 사용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책임 네임 서버, 책임 서버, 영어로는 authoritative 서버라고도 불리는 네임 서버가 활용이 됩니다. 이 책임 네임 서버의 경우에는 authoritative 네임 서버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한글 전공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책임 네임 서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네임 서버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메인 네임이 리졸빙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로컬 네임 서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네임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네임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메인 네임을 보고 이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알아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질의하게 되는 네임 서버가 이 로컬 네임 서버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 네임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설정할 때 DNS 서버 주소,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 로컬 네임 서버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ISP에서 자동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자동으로 할당되는 ISP의 로컬 네임 서버 주소 이외에 공개되어 있는 네임 서버 주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개 DNS 서버, 퍼블릭 DNS 서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공개 DNS 서버의 종류로는 구글의 8.8.8.8, 8.8.4.4, 클라우드플레이어의 1.1.1.1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에다가 8.8.8.8을 입력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글의 퍼블릭 DNS 사용 가이드 문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호스트에 IP 주소를 부여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때 DNS 서버 주소 입력칸에다가 이 8.8.8.8을 입력한다면 ISP에서 할당해주는 로컬 네임 서버 주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 리졸빙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로컬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고 로컬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로컬 네임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질의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무엇인지 루트 네임 서버, TLD 네임 서버, 책임 네임 서버에게 차례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루트 네임 서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루트 네임 서버는 루트 도메인을 관장하는 네임 서버입니다. 하나의 도메인 네임이 리졸빙 되는 과정은 FQDN 상에서 루트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순서대로 리졸빙을 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루트 네임 서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로컬 네임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받은 네임 서버가 처음 보는 네임 서버였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루트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루트 네임 서버는 TLD 네임 서버의 주소를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네임 서버가 이러한 도메인 네임을 처음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네임 서버는 루트 네임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example.com의 IP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루트 네임 서버는 이에 TLD 서버의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러면 로컬 네임 서버는 이렇게 응답받은 TLD 네임 서버의 주소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TLD 네임 서버는 TLD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TLD 네임 서버는 TLD의 하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네임 서버가 example.com의 IP 주소가 뭐야? 라고 TLD 네임 서버한테 다시 물어봤을 때 이 TLD 네임 서버는 example.com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컬 네임 서버는 다음으로 example.com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로 질의를 하고 거기서도 IP 주소를 알 수 없다면 www.example.com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에다가 질의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알고자 하는 네임 서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서 책임 네임 서버, authoritative 네임 서버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IP 주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책임 네임 서버라고 부릅니다. 사실 책임 네임 서버의 엄밀한 정의는 특정 도메인 존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네임 서버한테 질의를 떠넘기지 않고 곧바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답변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책임 네임 서버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책임 네임 서버는 로컬 네임 서버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IP 주소를 얻어낼 수 있는 네임 서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컬 네임 서버는 책임 네임 서버로부터 최종적으로 원하는 IP 주소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듯 네임 서버는 계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루트 네임 서버는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네임 서버에게 차례로 질의해 나가면서 네임 서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루트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고 TLD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고 그 뒤로 2단계, 3단계, 4단계 책임 네임 서버까지 물어본다 라고 뭉뚱그려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과정을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임 서버의 계층적인 구조를 토대로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은 사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규적 질이고요. 또 하나는 반복적 질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컬 네임 서버가 어떤 도메인 네임을 바탕으로 루트 네임 서버, TLD 네임 서버, 책임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는 재규적 질의, 또 하나는 반복적 질의입니다. 자, 재규적 질의는 뭘까요? 재규적 질의는 말 그대로 네임 서버들한테 재규적으로 물어보는 질의 방법이 재규적 질의입니다. 이 화살표에 있는 순서 번호에 유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규적 질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얻어나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장 먼저 로컬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컬 네임 서버가 곧바로 답변할 수 없으면, 다시 말해서 로컬 네임 서버가 처음 보는 도메인 네임이었으면 로컬 네임 서버는 루트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루트 네임 서버는 TLD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TLD 네임 서버는 책임 네임 서버한테 쭉 내려가면서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뭐야? 라고 또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응답받을 때까지 물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원하는 IP 주소를 알아냈다면 책임 네임 서버는 TLD 네임 서버한테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는 무엇입니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LD 네임 서버는 이 응답 결과를 루트 네임 서버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는 무엇입니다. 라고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루트 네임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는 무엇입니다. 라고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컬 네임 서버도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는 무엇입니다.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으로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네임 서버, 루트 네임 서버, TLD 네임 서버, 책임 네임 서버에게 질의하는 방법이 재기적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그러면 반복적 질의란 무엇이냐? 이거는 로컬 네임 서버가 루트 네임 서버, TLD 네임 서버, 책임 네임 서버 등등의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를 반복해 나가는 질의 방법이 반복적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가 뭐예요? 라고 로컬 네임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로컬 네임 서버는 루트 네임 서버에게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반환받게 됩니다. TLD 네임 서버에게 가서 물어봐요. 라고 응답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바탕으로 TLD 서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TLD 네임 서버는 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응답을 반환하게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원하는 IP 주소를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질의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IP 주소를 얻어냈다면 그 응답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해주는 이러한 질의 방법을 반복적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대 DNS는 이 재기적 질의와 반복적 질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까요? 반복적 질의, 재기적 질의, 이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쵸? 앞선 예시만 하더라도 하나의 도메인 네임을 리졸빙하는 과정에서 8개의 질의를 거치게 되죠. 물어보고 답변받고 물어보고 답변받고 물어보고 답변받고 지나치게 많은 질의, 응답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리졸빙 해야 되는 도메인 네임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렇게나 많은 질의, 응답이 반복되면 당연히 네트워크상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는 과부하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특히 루트 네임 서버에 지나치게 많은 과부하가 몰릴 수가 있겠죠. 그쵸? 온 세상 클라이언트, 로컬 네임 서버들이 도메인 네임을 리졸빙 할 때마다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루트 네임 서버에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오버헤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DNS 캐시입니다. DNS 캐시. DNS 캐시는 네임 서버들이 기존에 응답받은 결과를 임시로 저장했다가 추후에 같은 질의에 대해서 이 응답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DNS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미 물어봤던 도메인 네임 그리고 IP 주소 쌍을 네임 서버들이 일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질의하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쌍을 미리 갖고 있다가 추후 같은 질의에 대해서 이 응답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google.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 클라이언트는 이 로컬 네임 서버한테 google.com의 IP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겠죠. 워낙에 대중적인 도메인 네임이니까요. 그쵸? 네임 서버들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자주 질의했던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 쌍을 미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 같은 질의에 대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DNS 캐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현대 DNS 네임 서버들은 이 DNS 캐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DNS 캐시만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서버도 있을 정도로 이 DNS 캐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웹서핑을 할 때, 도메인 네임 리졸빙을 할 때 전혀 생뚱맞은 외국 사이트 뭐 이런 거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은 이 DNS 캐시로 IP 주소를 얻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선에서 캐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로컬 네임 서버 선에서 캐시가 돼요. 아시겠죠? 당연하게도 DNS 캐시로 활용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적은 오버헤드로, 적은 과부하로 원하는 IP 주소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DNS 캐시는 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임 서버마다 DNS 캐시를 저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를 TTL, Time to Live 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걸 캐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IP 헤더에도 TTL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죠? 그쵸? 여기서 등장하는 TTL은 다른 TTL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 D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송수신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메시지를 통해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원, 리소스는 사실 컴퓨터 과학 전반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뭔가 실행되기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정보를 자원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네트워크 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고받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호스트가 최종적으로 주고받고자 하는 정보는 뭐 텍스트 파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동영상 혹은 HTML 파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고받고자 하는 정보, 그 대상을 자원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오늘날의 네트워크 상에서 주고받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송수신 되거든요. 텍스트 파일이 됐든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이 됐든 HTML 파일이 됐든 정말 많은 유형의 메시지들이 HTTP라고 하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송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HTTP 프로토콜이 요청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RFC에서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요청 메시지의 대상이 자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HTTP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예정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자원이란 네트워크 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최종적인 대상, 오늘날의 네트워크 상에서 두 호스트가 통신을 주고받을 때 응용계층에서는 높은 확률로 HTTP가 사용되니까 HTTP 요청 메시지의 대상이 자원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자원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 최종적인 정보라면 당연하게도 이 자원을 식별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쵸? 두 호스트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자원은 무엇입니다 라고 특정할 수가 있어야겠죠. 식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자원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보를 우리는 URI라고 부릅니다. Uniform Resource Identifier, 통일된 자원의 식별자의 약자입니다. URI. 그리고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URI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URL이고요. 하나는 URN입니다. 이 URL은 위치를 기반으로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요. URN은 이름을 기반으로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네트워크 상에서는 URN보다는 URL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URI는 사실상 URL이다 라고 기억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URL을 중점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RL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원 식별에 URN보다 URL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URL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 하단에 명시된 이 URL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RFC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크게 scheme, authority, path, query, frag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URL에서 이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스킴을 보겠습니다. 이 스킴은 URL의 첫 부분으로서 이 자원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사용되는 프로토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명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HTTP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경우에는 HTTP가 명시가 되고요. HTTPS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HTTPS가 명시가 됩니다. 물론 프로토콜만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크롬과 같이 다른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시되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명시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uthority는 호스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명시가 됩니다. 이 호스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우셨죠? 뭐가 있었죠? IP 주소,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도메인 네임이 있었죠. 그쵸? 그리고 때로는 콜론 뒤에 포트 번호가 명시되기도 합니다. 이게 authority에 명시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패스는 자원이 위치한 경로가 명시됩니다. 이 자원의 위치는 슬래시를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표현되는데요. 가장 최상단의 위치는 슬래시로 표현하고 경로의 구분자로서도 슬래시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위 경로에서 홈에서 이미지에서 a.png 라고 하는 자원의 경로를 나타낼 때에는 슬래시 홈 슬래시 이미지스 슬래시 a.png 라고 자원이 위치한 경로를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URL을 이루는 스킴, authority, 그리고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정보만으로 자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오늘날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HTTP는 요청 응답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URL이 포함된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HTTP 서버는 이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을 응답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 위치에 있는 자원을 갖다 줘 라고 서버한테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HTTP 프로토콜로 접근 가능한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이 경로에 위치한 a.png를 응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이러한 요청의 경우에는 스킴, authority, 그리고 패스만으로도 자원을 식별하고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요청을 한번 봅시다. 이러한 요청의 경우에는 스킴, authority, 패스만으로 자원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http example.com/product의 자원들을 인기 순으로 정렬하고 그 중에서 모니터를 검색한 결과를 갖다 줘 라고 요청을 보낼 경우에 이러한 요청을 스킴, authority, 패스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가령 특정 단어를 검색한 결과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전부 다 패스로 특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일 거고요. 아니면 특정 상품을 정렬한 결과, 혹은 특정 상품의 이름을 정렬한 결과, 특정 상품의 날짜를 정렬한 결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패스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쿼리입니다. 쿼리는 쿼리 스트링, 쿼리 문자열, 쿼리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쿼리는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사용되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키 값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로 시작하고요. 이 물음표로 URL 상에서 물음표로 시작을 하고요. 키 값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 여러 개의 쿼리 문자열의 키 값들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URL을 기반으로 특정 자원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추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키 값 형태의 데이터가 바로 쿼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쿼리의 경우에는 개발자 입장에서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쿼리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응답을 보낼 것인지는 개발자가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서버를 개발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쿼리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정보를 반환해야겠다, 어떤 자원을 보내줘야겠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와 관련된 URL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쿼리 문자열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mple.com 그리고 경로는 서치에 요청을 보냈을 때 지역은 서울, 침실 수는 룸은 2개, 사이즈는 100, 최소 가격대는 20만 이런 식으로 쿼리 문자열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도 쿼리 문자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쿼리 문자열 예시인데요. 카테고리는 books, 도서, 브랜드는 한빛, 디스카운트는 true, 현재 디스카운트가 진행 중인 상품, 정렬은 가격으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도 쿼리 문자열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쿼리 문자열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URL의 구성 요소 중에서 프래그먼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래그먼트는 자원의 한 조각을 가리키기 위한 정보입니다. 주로 이 HTML과 같은 자원에서 자원의 특정 부분, 국소적인 부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브라우저에다가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URL을 웹브라우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자원의 첫 부분이 나옵니다. 자원의 시작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샵으로 시작되는 프래그먼트를 명시할 경우에는 이 자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부분으로 웹브라우저가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래그먼트가 자원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자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자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URL,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자, 자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URI에는 URL, 그 이외에도 URN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URN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기반으로 자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식별자입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이 URL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위치가 변하면 자원을 식별할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URL은 위치를 기반으로 자원을 식별하는 식별자잖아요. 그쵸? 근데 자원의 위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로가 독스가 아니라 독스, S 이런 식으로 위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자원의 위치가 변경되면 기존의 URL로는 당연히 자원을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URL은 자원의 위치가 변경되면 기존의 URL로는 자원을 식별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N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자원 식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의 고유한 이름을 바탕으로 자원을 식별해주는 식별자가 바로 UR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기반의 식별자이기 때문에 자원의 위치와 무관하게 자원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URN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L에 비해서는 널리 채택된 방식은 아닙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게 URN의 예시거든요. 모든 자원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번거로울 뿐더러 모든 호스트가 이렇게 이름이 붙은 자원을 공유하기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널리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ISBN이 다음과 같은 책을 식별하기 위한 UR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RFC 번호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식별하기 위한 URN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URL만큼 널리 채택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후 강의에서 URI를 지칭할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0중 8구 URL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5장 1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